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발생 환자 수가 100명을 넘겨서 109명입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곧 수능 시험이 있고 이어서 연말입니다. 1단계를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방역당국은 모임과 집회를 주관하거나 참석하시는 분들의 자제와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1위에서 다시 3위로 내려앉으면서 이틀 전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7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동시다발로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 실내 이용시설에서는 일부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현장 취재 코너 양시창에 가보니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격전지에서 주의회를 통해 최후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현지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7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선제적인 정밀 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국내 발생이 162명, 해외 유입이 29명인데 수도권에서 113명이 추가됐고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만만치 않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족과 지인 모임, 주점, 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룹과 공간에서 집단 발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에서 12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돼 모두 5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시설과 관련해 11명이 늘어 154명이 됐습니다. 용인시 출장 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13명이, 강원도 인제군 지인 모임에서는 11명이, 강원도 교장 연수 프로그램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충남 천안 중학교 친구 모임, 광주 상무 룸소주방, 전남 광양시 기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밀 방역하고 수능과 연말 연시 등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집합 제한과 금지 등 고강도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취소화를 요청했으며 집회를 할 경우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없는데도 신규 환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물론이고 일상 공간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 노인요양시설에서 확진자 8명으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1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자와 종사자, 지인 등 모두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의 분당중학교 사례도 지난달 29일 3명으로 시작해 헬스장 2곳 등으로 번지며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77명에 달합니다.
이런 수십 명 단위의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매일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집단 감염 발생도 물론 뭐 일본에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여러 이제 다양한 소모임들을 통해서 최근엔 환자 발생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충남과 강원, 광주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도 최근 한 달 동안 매주 10명 정도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게 되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방역만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고 더구나 겨울철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지면서 기온이라든지 습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내 환경은 나빠지고.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강원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0곳 넘는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확진 추세가 이어지면 강원 전체가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은 굳게 닫혔고 임시 폐쇄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 이달 초 교장 연수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했는데 학교를 방문한 다른 지역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감염됐습니다. 교장 1명과 교감 5명 등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실무 연수와 교직원 테니스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다녀간 테니스장입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동료 교직원 9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밀접 접촉한 교직원만 22명, 이들이 일하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 화천, 양구 지역 학교 24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다행히 밀접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테니스 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테니스 치다가. 근데 방역 최고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이 외부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교 방역의 총책임자시잖아요.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어떤 증상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그런 외부 활동을 했고 단체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지탄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강원도 인제에서도 고등학생 감염으로 학교가 임시 폐쇄되는 등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 방역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이 잇따르면서 강원도의 지난 한 주간 확진자는 하루 9.1명으로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하루 10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강원도 전체가 1.5단계로 격상되면 거리두기 재편 이후 권역별 첫 사례가 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노동자단체, 보수단체 등의 서울 도심 집회가 내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인원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의도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24개 단체 31건과 강남권에서는 탄핵 반발 16개 단체 4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제한 인원 등을 준수하게 하고 국회나 여야 당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내일로 300일째가 됩니다. 하지만 한때 100명 이하로 줄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부터 좀 심상치 않더니 드디어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2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다시 확산하는 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확산한 이유는 생활 공간에서 감염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단계로 하향이 되면서 일상생활을 다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또 겨울철이 되면서 바이러스의 증식력도 증가되고 사람들의 면역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기온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더 생존할 수 있거나 또는 전파가 밀집한 환경 속에서 더 쉬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확진자 수 증가의 한 큰 원인이라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해외도 보면 지금 확진자들이 최고로 늘고 있는 이유가 겨울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들도 면역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요. 밀집도도 늘어나고 또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력이 여름보다는 거의 두세 배 이상, 서너 배까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격상 기준이 아직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미리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그 기준 정한 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번 주 추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1단계 하향 영향과 그다음에 헬로윈데이 영향도 있고요. 예. 또 겨울이 가까우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00명, 200명 숫자로 우리가 제한할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분명히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노동자 단체나 보수 단체에서 주말인 내일도 많은 집회를 열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이 집회에 대한 자유가 있고 보장해야 될 가치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95명이 모이나 105명이 모이나 비슷한데 100 아래라 그러면 괜찮고 100 위 조금 넘으면 안 되고 글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00명 이하라고 해서 모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이유는 예.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네. 식사 후에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할 때 많이 감염이 되고요. 가족 간 감염이 한 7.8배 정도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까이서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명 이상이라도 모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집회 자체가 지금 사실 여름 때 8.15 때보다 저는 더 개인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생활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 폭발적인 어떤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아직은 낙관하긴 이르다. 또 오래 기다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백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일부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독감 백신이 보통 40에서 60% 정도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 홍역과 유사할 정도로 90% 가까이 예방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치료제와 더불어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백신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우리 국민 전체 60% 정도가 접종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예.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코로나19와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나 손 씻기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와 백신이 이제 함께 쭉 같이 병행돼 가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겨울만 잘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 아이템이 되는데요. 당장 지자체와 경찰의 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과연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지하철에 탑승해서 이용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좀 많이 보셨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안 보이죠? 네. 마스크 미착용하면은 단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게. 8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마스크를 안 쓴 시민을 단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버스 정류장 상황은 어떤지 제가 나가서 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이 식당도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은 음식을 주문할 때나 또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식사가 나온 뒤에 식사를 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 근데 네네. 그 손님분들이 네. 들어오실 때나 뭐 주문할 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있나요? 예, 착용은 잘 하고 들어오십니다. 예, 근데 주문하실 때는 좀 벗고 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 이렇게 카페에 있을 때도 이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 음료를 먹을 때만 이렇게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먹은 뒤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라는 게 방역당국의 지침입니다. 먹는 곳이다 보니까 좀 마스크 벗고 계시고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근데 저희가 요즘에는 좀 많이 드실 때만 진짜 딱 벗으시고 얘기하실 때는 쓰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말해도 이제 안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까지 저희가 어떻게 케어가 안 되니까. 네, 지금 보신 대로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예, 관련 내용 취재한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지하철 뭐 계속 안내 방송도 나오고 다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카페도 좀 엄격하게 하는 곳은 마시고 닫고 마시고 닫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주인이 와서 그러는 곳도 있고 예. 네. 아예 뭐 마시고 그냥 얘기도 좀 마음껏 하는 곳도 있고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네, 대중교통과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확연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은요, 탑승한 승객은 물론이고 승강장이나 역사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오히려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내 문구나 방송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스크를 오히려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 PC방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확연히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예. 또 착용 의무를 알면서도 너무 불편해서 마스크를 벗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마스크 착용 단속 자체에 대해서 이 점주나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면하지만 그래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기가 좀 난처하고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또 점주도 함께 단속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예. 계셨는데요. 점주나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방역 지침을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예. 또 물론 방역 지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도 해야 되고 또 손님들의 방문 기록을 남기는 등의 다른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예, 뭐 음식점도 어렵겠지만 이런 곳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속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좀 단속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란이 좀 많이 됐는데 예.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보면요. 정확하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영장에서도 수영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그 레인 밖에 걸어 다닐 때는 써야 하고 목욕탕에서도 탕 안에서만 벗을 수 있고 탕 밖에 나오면 다시 쓰라 이런 지침입니다. 예. 하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수도권 지자체 몇 군데에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역시 지자체들도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물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지침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계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딱 안 썼네요. 과태료 부과인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 차원이고 계속할 때 우선이 되다 보니까요. 좀 안 맞는 부분은 그거에 맞게 제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약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계도 차원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겠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징수보다 하는 게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 같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에 동참한다면 이런 단속으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탕 속에 있던 탕 밖에 있던 막 탕에서 나왔기 때문에 몸이 젖어 있건 간에 바이러스가 그걸 갖다가 뭐 가리고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의미가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주면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편해지겠죠.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1위에 올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후 진행된 다른 조사에서는 3위로 나타났습니다. 순위가 내려갔을 뿐 아니라 지지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줄곧 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란히 공동 1위에 오른 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지사를 앞지르고 1위에 오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11%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3위에 그쳤습니다. 불과 이틀 전 다른 조사에서 윤 총장이 2배 가까운 수치의 지지율을 보이며 오차 범위 내 대선 주자 1위로 우뚝 섰던 것과는 영단판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반토막까지 난 건 애초 대선 주자 후보군 선택지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3위에 머물렀던 여론조사들은 자유응답을 받거나 후보를 10명 넘게 불러주며 사실상 거론되는 대선 주자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1위였던 조사는 여야 대선 주자를 6명만 줄여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 6명에는 야권에서 2위인 유승민 전 의원이 빠졌고 대신 4위인 안철수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중도 보수층 지지자들의 선택이 윤 총장에게로 쏠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당 조사기관 한길 리서치 측은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는 애초 6명만 선택지를 제시하고 지난번 조사에서 나타난 여야별 선호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시간차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에 올라 큰 주목을 받았던 여론조사는 결국 신뢰성 논란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윤 총장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며 야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대선 주자 국민 여론조사.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한 대선 주자 국민 여론조사인데 24.7%와 저 아래 11%.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자칫 이렇게 여론을 엉뚱하게 전하기도 합니다. 옛날 대선 여론조사 1위의 주인공들을 오늘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왕 회장님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만 현대 정주영 회장,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제치고 23% 1위.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대가 들어간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한번 보죠. 박찬종 의원, 신한국당 고문일 때 지지율 27.4, 김대중, 이회창 두 사람을 제쳤습니다. 세계일보가 주관한 조사였습니다. 이분은 96년, 97년 계속해서 1위였습니다. 3년 내내 1위였던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인재 의원 22.6, 이회창, 노무현 후보를 완전히 제꼈습니다. 계속 1위를 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죠. 또 궁금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기억하시나요? 고건 전 총리입니다. 이분은 뭐 감히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든든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눌렀고 이명박, 이회창 이분들도 다 눌렀었죠.
누구하고 붙어도 확실히 이긴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도 또 있습니다. 다음 한 분 더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인데도 31.6%로 문재인 현 대통령, 안철수 대표 모두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엄격하게 검증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기관의 책임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개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공정, 불공정은 수사가 다 맞춰져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 수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은 한 검사장 사례를 콕 집으며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법조계에선 헌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불리하게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그럴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그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비밀번호 밝히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강제로 밝히게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 테러라든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사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범죄에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얘기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 일종의 자백 강요나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대검 소속 검사도 검찰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악용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지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상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지시를 규탄한다며 추 장관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국민 보호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버리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N번방 조주빈과 같은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범죄에 한정해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비밀번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예로 든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아동 성범죄나 테러와는 상관없어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추미애 장관 지시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 통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논평을 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정보 저장 매체의 소유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력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다만 김 의원 측은 IT 기업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의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지시한 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부 역시 한 검사장 사례뿐 아니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주빈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 등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수사기관의 위세에 눌려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렇게 중요한 헌법적 권리였다면 왜 일반인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검사들에게 되묻고 싶다며 법률 지식은 당신들만의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안마다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기령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줬습니다만,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범인이 탁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안 해도 되고 지금 진술을 갖다가 막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그러면 비밀번호를 대시할 때 비밀번호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직접 제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비밀번호로 되거나 패턴을 풀어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까? 헌법 제12조 2항의 진술 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 있고요. 이 진술 거부권이 뭐 휴대폰 잠금 해제를 그 비밀번호로 제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막 조사를 하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얼른 바꾸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던 사진 몇 장을 얼른 지우거나 이러면 이것도 자기와 관련된 거면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거 인멸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도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가족 간의 어떤 절도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헌법적 권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범죄에 관한 증거를 막 지우라고 그거는 증거인멸입니다.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다. 추 장관이 유럽 사례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만 좀 열심히 쓰라고 뭐라 그래도 왜 정부의 정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개인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또는 가로막거나 제어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건 저도 놀랐습니다. 영국에 이게 이제 수사권한 규제법 이름 자체는 이름 자체는 수사 권한을 규제하는 법인데 여기 그 사례로 들어 있는 게 이 아동 음란물 관련돼서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를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음란물 관련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4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법 자체가 당시에 영국이나 유럽에는 실질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테러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범죄, 그다음에 아동 음란물 관련된 범죄로 한정돼 있고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2018년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RIPA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이 법 전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사실은 국제규범을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은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도 이제 한 발 좀 물러서는 것 같긴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늘 구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할까 싶기도 하다.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물러나긴 하는데. 그런데 아까 그 앵커께서 안기령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2016년에 김도우 의원이 발의했던 법에 대해서요. 법원 행정처가 위헌 의견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법안 자체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때는 그 법안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즉 형벌에 이르지 않는 강제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형해화시키고 이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위헌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사법부에서 이미 한 차례 낸 바가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정보가 더 숨겨져 있고 그걸 빨리 꺼내야만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핸드폰에 사실은 개인적 사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뭐 일반적으로 뭐 90% 이상 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도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 저희 의뢰인이나 이렇게 핸드폰이 그 포렌식이 되면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목줄이 잡힌 것 같은 느낌, 그런 공포감을 느낍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아서 포렌식 장면을 본 피의자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왕왕 볼 수 있어서요.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라면 이토록 한꺼번에 사생활이 집적돼 있는 핸드폰 등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거냐 역시 더욱더 중요한 과제다,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법무부가 다 이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문제가 이제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그 중간에서 하나의 그 사건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걸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제 비난도 했는데 그 부분 잠깐 좀 들어보고 시죠.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된다면 2012년으로 이 원전은 중단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아깝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연장한 걸 이제 그만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다시 평가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는 빨리 없애야 된다고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고의적으로.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월성 원전은 1982년에 발전을 시작을 해서 30년간 쓰고 2012년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고 연장 허가가 불어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쉬었어요. 근데 2015년에 다시 연장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5년에 연장 결정을 한 이후에 행정소송을 이거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했고요. 2017년도에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즉 월성 원전을 다시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행정법원은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운영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이런 판단이 있었고 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추미애 장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인 시절에 비슷한 취지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3건을 모두 각하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청이나 경주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고소고발이 각 3건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기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시기가 우연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예. 너무 지나치게 우연이 많이 겹쳤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한 개의 지역위원회가 중앙당도 아니고 고소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수사의뢰서 수사 자료를 넘겼고, 이러다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소위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직계로 분류되는 분이신데 이 세 가지 우연이 동시에 겹치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묘한 것이 분명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을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이고 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원전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원전 세력과 탈원전 어떤 정책 이게 부딪히는 그 상황인 거죠. 거기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뛰어든다. 즉 정책적인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 국회의 의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러한 정책 결정의 문제를 국회가 이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토론하고 법적 제도적 예산까지를 마련하라고 만들어진 국회가 감사원에 본인들의 결정 권한을 넘겨서 감사를 하도록 하게 해서 자꾸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책 감사를 하게 하고 여기에 수사권이 개입하게 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자꾸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벌써 35년 된 이 원전을 80% 정도 계속 사용한다면 한 1,000억 정도 이득이 된다. 60% 정도 사용한다면 한 400억 정도 이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한 40% 정도밖에 가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500억 정도 손실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원전이 파괴되고 이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노후되고 하면서 그 가동률이 50%를 겨우 넘거나 거기에 못 미치거나 했었고요. 또 지난 10년간 3년 정도는 그냥 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전체 연수로 보자면 한 7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 약 8,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미 7,000억 원 정도 들여서 원전을 보수를 해놓고 왜 그 보수까지 7,000억 들여서 했는데 원전을 가동하는 게 경제적으로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살펴보면 실제로는 운영이 중단돼서 보수하면 안 될 때 그냥 수자력 원자력 공사에서 그냥 보수를 했던 거거든요.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돈 들어갔으니까 계속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왜 여쭤보느냐면 이러다 나중에 가서 그거 왜 돌려가지고 또 손실을 더 키우냐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서 나중에 또 수사가 또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큰 게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서 세무 자료가 압수됐고. 그 압수된 세무 자료가 정확히 뭐 압수인지 아니면은 뭐 이미 제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중점적으로 무엇을 캐묻고 있을까요 지금? 그 세무 자료 압수된 거는 이제 그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모 관련해서는 승은의료재단에서 사실 여긴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의료재단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인 척하고 2년간 요양급여를 약 23억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법 위반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그 최모 씨 그 장모와 함께 공동 이사장을 했거나 같이 동업자였던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이 있다. 그걸 제출을 해서 그때 형사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동업하던 사람이 저 사람은 아무튼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각서를 쓴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둘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이 도둑질을 해서 잡혔을 때 너는 책임을 면제해 줄게라고 둘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줬다는 구모 씨라는 동업자가 있는데 이분은 나는 이걸 써준 적이 없다라고 위조 사문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조인지 여부도 하나의, 왜냐하면 위조라면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게 2014년에 작성된 건데요. 예. 아직 그 공소시효 알겠습니다. 기간이 남았다는 게 있고요. 책임 뭐 면제 각서로는 수사가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예. 네. 아무튼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도 석연치 분명히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말.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며 최후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 국무부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통신 회선 지원과 통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온 외국 정상들의 축전 수십 건도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정권 인수를 위한 기관 검토팀 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미 연방총무청은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청사 출입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보 브리핑 불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 비협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Vice President Biden getting the briefings to be able to prepare himself and so that he can be ready. The president's already getting thos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former vice president getting those. Kamala Harris is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She has all the clearances that she needs to be able to do that.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 발표를 저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진리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보도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 사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에서 진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버티고 있고 당선된 사람은 정부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 업무가 어렵다. 현지에서 여론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를 그 사실대로 전하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직 바이든 후보는 법적으로 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이유는 그 아직 6개 주에서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도 안 되고 인수위의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주장들은 이제 민주당 측 의견일 뿐이고 정식으로는 후보 당선자가 되지 않았다 이런 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력 당선자, leading candidate 이런 표현이 좋고요. President elect는 이제 CNN이나 이런 데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당선자로 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반전도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는 패배가 짙은 경우에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후보가 패배를 선언하면 개표가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승자가 돼서 당선인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격차가 1% 미만인 주가 4개 주나 있고 법원의 또 확정이 차단된 주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아리조나 주 등에서는 개표를 중지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정말 안개 속입니다. 네. 유력 당선자, 리딩 캔디데이트 그리고 당선자 예, 이 알겠습니다. 말 하나 그걸 적자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각 나라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기다리자, 좀 앞서가는 행보였다. 그리고 예. 우방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직접 정부 부처와 고위 관료들한테 인수위원회에 협조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법적으로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분위기상 뭐 이렇게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뭐 곡간 길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달청장을 압박하는 분위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안 했다. 불복이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바이든 측에 매우 불리한 발언인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쪽에 오히려 바이든을 공격할 만한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뭐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비신사적이다라고 있는 비난도 받지만 아직도 수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 국무장관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죠. 굉장히 원내 대표인데 이분들이 또 지지 발언을 해서 입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시켰습니다. 또 여러 그러면 정황으로 네. 예, 연방 총무청이 빨리 승리 선언을 하고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연방 조달청의 에밀리 머피 청장이죠.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그냥 임무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한다던가 아니면 재검표다 소송이다 이런 게 다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조달청으로부터 약 70억 정도 예산을 지급받게 되고요. 당선자로서 경호도 받게 되고 사무실을 워싱턴에서 또 제공도 받습니다. 또 CIA나 예. FBI, 이민국, 국방부, 재무부,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다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시나 임명, 어떤 정책 결정 등은 내리지 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가벼운 전화 통화 정도의 외교 업무는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저지 시나리오는 이렇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선거 결과 확정을 가능한 한 늦추고 그러면 각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각 주의회는 공화당이 또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린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나리오는 이미 대선 전에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선거가 내가 지더라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 나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본인 예. 스스로 밝혔고요. 어제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메리 한나 레비 판사가 9일까지 유권자가 자신의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한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종료가 더 오래 걸릴 예정이고요.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또 줄리아니 변호사가 또 얘기를 했죠.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네. 뉴욕 시장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 진행된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이 사람 얘기는 하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소송에서 우리만 이겨도 승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보수파 케이블 방송사인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잘 안 알려진 그런 매체인데요.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모든 보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미니언 개표기, 이번에 그 자동 개표기 이름인데 이 도미니언 개표기가 270만 표가 지어졌다고 보도하고 자세한 근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표가 늦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나는 선거전으로 가서 소송전으로 가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해도 이것이 주지사가 불복해서 또 선거인단 명령을 이중으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주마다 다른 선거인단 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87년에 존 퀸스 아담스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 경선 때 나온 얘기인데 결국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선거인단 개수법에 의해서 이게 연방 하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연방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우세지만 이 경우에는 각 주마다 어느 당이 우세 당이냐 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4명의 하원이 있지만 그 일정이 8대6으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한 표를 얻게 돼서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겠나.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유진일 에텔타 라디오 코리아 본부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을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서 한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스가 총리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의원연맹 김진표 회장 등 여야 의원들이 총리 관저에 들어섭니다. 20분 가까이 이어진 스가 총리와의 첫 만남에는 누카가 이란 의원연맹 회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양국 의원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어려운 한일 현안을 타결해 나가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총리께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총리 예방에 앞서 의원들은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와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봄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국이 보여준 지원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この感染を防止するためのさまざまな医療器具、医療衛生用品を日本政府に寄付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대표도 한국 의원들을 환대했습니다. 양국 국민 사이에는 젊은이들의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친근감이 깊어져 왔다며 어려운 현안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韓国と日本との関係をなんとかいい方向に向かわせ、また中国も含めて3カ国で地域の安定と発展に向けた率直な意見交換ができる状況を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도 한국 의원들의 이번 방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치권도 양국 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인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한계 속에도 대화를 재개한 한일 정치권이 악화한 양국 여론을 되돌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 주말엔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호흡기에 더 좋지 않은 초미세먼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늘이 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며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진 겁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건강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3배에서 4배 수준까지 치솟았고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더 악화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기 때문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데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당분간은 대기 정체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 뒤 중반쯤 비가 내리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묘역에선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여전히 제2, 제3의 전태일이 나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열린 추도식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를 두른 전태일 동상. 그 아래 무궁화 훈장과 함께 흰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열사가 모셔진 모란 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겁니다. 유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을 위해 몸을 불사지른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또렷해진다며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면서 그의 생애를 만지고 느껴보려고 하는 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입장을 그 처지를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아니겠는가. 시민들도 분향소와 추모관을 찾아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청년 전태일의 삶을 담아낸 기념관입니다. 50주기를 맞아서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양대 노총도 나란히 참석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졌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 평등세상 쟁취하자! 주제! 강산이 5번 바뀔 동안 노동자의 현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척박한 일터로 향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떠났지만 지키고 싶어도 지킬 법조차 없는 노동자가 아직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전태일, 영세 비조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투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산재사망 1위 국가. 노동자를 기계로만 보는 현실이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의 악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태일 다리 위에는 현대판 전태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 숨진 비정규직 50명의 영정 손팻말을 들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이 아니라 노동 재난, 노동 지옥입니다. 50년 전 청년 전태일의 절규는 아직 진행형이고 이 시대의 노동자 2,500만 명은 또 다른 태일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택배 노동자 58살 김모 씨가 택배 노동자 39살 A 씨가 야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것도 야간에만 근무하다가 건강한 27세의 청년이 그냥 죽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50주기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어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차별 속에서 일하고 땀 흘려 일하다가 해고당하고 노동자가 다치고 숨지는 그런 일이 없는 더 나은 세상, 그건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는 전태일 열사와의 약속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